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 문명의 대전환, 오늘 강의를 맡은 윤태성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보이지 않는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첨단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술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술전쟁의 대립구도와 구체적인 기술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20년) CNN은 기술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술전쟁은 미국과 중국을 선두로 세계 주요 국가를 결집한 진영 대 진영의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중간 국가에게 서로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미국과 중국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끼어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국가를 중간 국가라고 부릅니다. 중간 국가는 대부분 미국과는 군사협력을 하고 중국과는 무역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인지 중국인지 하나만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전쟁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중간 국가가 오히려 위기에 처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기술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60년대와 1990년대에도 있었으니까 30년에 한 번씩 기술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번이 제3차 기술전쟁인 셈이죠. 제1차 기술전쟁은 기업 대 기업의 대립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독일, 일본, 미국, 영국, 이탈리아의 기업 100개 이상이 로터리 엔진 개발 경쟁을 벌였습니다. 자동차 업계를 뒤흔든 이 개발 경쟁을 업계에서는 국제 기술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전에는 국내에서만 기술 경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국경을 넘어 국제 규모로 기술 전쟁이 확산되었다는 의미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로터리 엔진은 1951년에 독일 연구자인 펠릭스 반켈이 발명한 기술입니다. 연소가스가 폭발해서 피스톤을 회전시키는 엔진인데 이론은 있지만 아무도 실물을 만들지 못한 단계였습니다. 일본의 도요코교는 독일 기업인 NSU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1961년부터 개발을 시작했고 마침내 1964년 세계 최초로 로터리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낼 수 있는 최대 시속이 150km 이하였습니다. 로터리 엔진을 탑재한 승용차는 시속 200km를 돌파했으니까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2차 기술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국가 대 국가의 대립으로 확대됩니다. 1990년대에 미국은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일본과 기술 전쟁을 벌이고 승리했습니다. 당시에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던 일본은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미국을 추월할 기세였지요. 미국은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일본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환율을 올렸는데요. 1달러당 엔화 환율은 1985년 200엔에서 1987년 124엔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압력도 병행했지요. 1986년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고 일본이 수입하는 미국 반도체를 대폭 늘리게 했습니다. 이 협정은 1996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반도체 세계 1위 국가였죠. 그런데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폭락하게 됩니다. 1990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일본 49%, 미국 38%였습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기업 매출 10위를 보면 1위 NEC를 선두로 해서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미쓰비시, 파나소닉까지 일본 기업이 6개 들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규제를 받으면서 2000년에는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5%로 줄어들었고 2020년에는 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 이 기간 동안 한국, 대만,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4%에서 33%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3차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전쟁은 대립 구도가 진영 대 진영의 대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기술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미국은 2018년에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는 무역 전쟁이 되었고 무역 전쟁은 2020년에 기술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을 규제하고 또 중국 기업으로 가는 미국 기술을 금지했습니다. 미국은 혼자 힘으로는 중국을 완전히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국가를 모아서 진영을 만들고 이 진영의 힘으로 중국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중국도 비슷합니다. 중국 혼자의 힘으로는 미국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중간 국가를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기술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요. 경제 성장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거의 모든 요소를 견인합니다. 기술 전쟁이 격렬하게 전개되면 미국과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합리적인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다른 국가의 사정을 봐줄 만큼 여유로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과는 안보를 챙기고 중국과는 경제를 챙기고 싶은데 지금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미국과는 안보를 함께하고 중국과는 무역을 함께하는 국가는 모두 비슷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끌려가듯이 기술 전쟁의 당사자가 되었을 뿐인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난 것이죠. 제3차 기술 전쟁의 승패를 예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일방적으로 상대 국가에게 승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은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에서 대등하거나 혹은 그 차이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제력을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을 맹렬한 속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GDP 1위 국가가 미국인데 21조 달러로서 전 세계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2위로서 15조 달러이며 전 세계의 17%를 차지합니다. 3위는 일본이고요. 5조 달러로서 6%를 차지합니다. 상위 3개국, 미국, 중국,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48%인데요. 세계의 거의 절반이 이르는 것이죠. 한국은 1.6조 달러이기 때문에 10위권이면서 전 세계의 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은 2010년에는 6조 달러로 일본의 5.7조 달러를 추월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죠. 이때부터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는 줄이고 일본과의 격차는 늘려서 10년 만에 일본의 3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기술력은 어떨까요? 기술 전체를 보면 미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을 보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특허가 있죠. 전 세계에서 출원하는 특허는 2000년 9만 건에서 2020년 27만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20년 동안 특허 출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2000년 579건에서 2020년 6만 8천 건으로 119배나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에는 출원 건수에서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자, 군사력은 또 어떨까요? 군사력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1대1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국가는 아직은 없죠. 하지만 극동아시아에만 한정해서 본다면 2050년에는 중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중국은 2030년대에 항공모함 6척을 보유하고 2050년까지는 10척 이상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항공모함 8척도 추가하게 되면 2050년이 되면 중국은 항공모함 전단 숫자에서 미국과 대등하거나 혹은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전함은 지금도 중국이 미국보다 많습니다. 미국의 전함 보유수는 1980년대 500척 이상이었었는데요. 점점 줄어들어서 2034년에는 355척 체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은 2021년 355척에서 2030년 425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항공모함, 전함, 극초음속 미사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은 군사력의 상징인 항공모함을 극동아시아에 전개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참으로 미국으로선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술 전쟁이 진영 대 진영의 대립으로 확산되면 우리는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국 영향도 크고 미국 영향도 큰 국가입니다.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을 쉽게 선택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한국인 거죠. 현재 전개되고 있는 기술 전쟁의 주요 배틀필드는 모두 6곳입니다. 한국은 모든 배틀필드에 참전하고 있는데 특히 3곳의 배틀필드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피지컬 배틀필드, 사이버 배틀필드, 그리고 스페이스 배틀필드인데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긴 국가는 자국에 유리하도록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패배한 국가로서는 승리한 국가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승자 독식의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패자가 부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피지컬 배틀필드를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하는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설계 기술입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과 일본은 소재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만과 한국은 제조 기술로 맞서고 있죠. 그런데 모든 기술에 맞서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장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 진영을 중심으로 기술과 시장을 유지하려고 대립 구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틀필드에는
데이터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이미 미국식과 중국식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감시국가를 지향하고 있죠. 지금도 기업이나 국가가 주도해서 타국의 데이터를 훔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데이터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 양자 암호 통신이 개발되면 디지털 세계는 완전히 새롭게 변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스페이스 배틀필드는 우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배틀은 발사체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미 기업이 주도를 해서 인공위성 수만 기를 올리고 있으며 우주 인터넷을 비롯해서 뉴스페이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우주정거장을 급히 개발하고 있지만 당분간 중국만 유일하게 우주정거장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달기지 개발을 시작으로 화성을 향하고 있는데 우주 영토를 확장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상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배틀필드인데요. 이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절대로 지면 안 되는 배틀필드도 있습니다. 바로 지식재산 배틀필드, 스탠더드 배틀필드, 그리고 인재 배틀필드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느 한 국가가 독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로벌 특허 배틀필드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대량으로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기할 만한 변화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보다 강력하게 특허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국제 특허 출원 건수와 과학기술 논문 숫자에서 중국이 세계 1위가 되었죠. 그러면서 미국과 정면 승부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세계 특허 법원이 되려고 하는데 미국은 이를 막으려고 필사적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배틀필드에서는 표준을 장기간 독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은 국제 표준을 앞세워 외국 시장에 진출하고 오랫동안 독점했습니다. 중국은 선진국에서 배운 교훈을 살려서 1대1로 참여국을 중심으로 중국 표준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배틀필드는 최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당장 필요한 기술자를 타국에서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민법을 수정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100대 대학교 출신자에게는 비자 발급부터 특혜를 줍니다. 인구 14억 명을 보유한 중국조차 가장 원하는 자원은 바로 인재입니다. 기술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술과 시장이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무기는 결국은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전쟁의 주요한 6개 배틀필드에 한국은 모두 참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든 배틀필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퍼스트 그룹에 끼어서 선두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빠른 추격자인 패스트 팔로워가 되어서 가장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를 추격해 왔습니다. 특정한 기술에서 가장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가 취하는 전략을 가장 빠르게 모방하고 추격해서 성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와 기술 수준이 성장하면서 지금은 선진국을 모방하고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구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한국은 기술의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버리고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선진국 뒤만 쫓아가지 말고 가장 앞에서 세상을 이끌고 가라는 요구인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마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퍼스트 무버는커녕 패스트 팔로우도 굉장히 어렵죠. 한국이 기술 전쟁을 대하는 관점은 승리가 아니라
생존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퍼스트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가장 선두에 서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앞서가는 선두 그룹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요 국가가 모두 전력 질주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전력으로 달려야만 퍼스트 그룹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퍼스트 그룹에서 한번 탈락하면 다시는 끼어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퍼스트 그룹에 속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퍼스트 그룹에 있어야만 가장 앞서가는 퍼스트 무브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상은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퍼스트 그룹에 속하면 언제라도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지만 한번 뒤처지면 퍼스트 무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한국은 지금까지 퍼스트 무버인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성공했습니다. 선진국은 한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술을 한국으로 기꺼이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한국을 경쟁 상대로 대접합니다. 퍼스트 그룹에 있기 위해서 제가 주장하는 전술은 바로 시트 3A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경기장이나 극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경기장에 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번과 2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인 3A에 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시트 3A라고 부르는데요. 각 철자는 과학, 혁신, 인재, 삼축, 그리고 적응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과학기술의 능력을 믿고 끊임없이 혁신을 계속해야 합니다. 인재는 나이와 국적을 따지지 말고 한국으로 모셔야 합니다. 다른 중간국가와는 기술의 제3축을 구성해서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먼저 과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개의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음속으로 답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더 쉽고 더 편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과학기술의 능력을 믿는 편인가요? 아니면 믿지 않는 편인가요? 자, 여러분이 대답했던 숫자를 기억하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민의식을 조사하는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데요.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하고 여기서 얻은 답변을 학술 데이터로 활용하는 조사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실시했던 조사 항목을 보면은 그 중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질문과 대답에 매우 심각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과학기술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인이 대답한 평균은 6.91입니다. 매우 낮죠. 조사 대상 169개 국가 중에서 1위는 중국인데요. 8.52입니다. 2위는 독일로 8.029, 일본은 7.67, 그리고 미국은 7.09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조 강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기억하시죠?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더 쉽고 더 편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 질문에도 대답은 비슷합니다. 이 질문 역시 중국인의 답은 8.63으로 1위입니다. 2위는 일본으로 7.60이고요. 이어서 독일 7.16, 미국 7.09입니다. 한국은 7.12로 하위에 속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가장 높은 숫자를 보인 국가는 중국인데요. 중국인은 과학기술에 미래의 기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기술에서나 시장에서나 세계 1위가 되겠다는 중국몽을 꿈꾸고 있습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죠. 중국이 2049년에 세계 1위가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1위에 근접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과학기술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한국에는 과학기술의 능력을 믿고 과학기술의 미래의 기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이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30조 원을 넘었죠. 이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연구비 투자 비율이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GDP는 세계 10위 수준이니까 살림살이 규모에 비해서 과학기술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한국에서 한국인이 과학기술에 거는 믿음과 기대는 매우 낮으니까 이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과학기술을 믿지 않을까요? 암스테르담 대학교에 계시는 바스티안 루트헨스 교수가 왜 사람들이 과학을 믿지 않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과학을 어느 정도 믿는지 알기 위해서 2018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참가자들에게 먼저 기후변화, 유전자 변형, 백신 부작용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재밌습니다. 정치 이념은 상관이 없었으며 종교에 깊은 신앙이 있을수록 과학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학을 믿지 않은 이유는 사람마다 모두 달랐다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과학 지식만으로는 과학을 믿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죠.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요.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엘빈 와인버그는 과학을 초월한 과학이라는 의미에서 트랜스 사이언스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과학만으로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과학에 다양한 관점을 더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요소인 I, 즉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 뒤를 바짝 추격하는 곳은 유럽연합인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을 기술의 선두그룹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일본, 중국과 함께 추격그룹에 속합니다. 기술을 세분해서 보면 기초 단계는 미국과 유럽이 탁월하고요. 일본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응용 개발 단계를 보면 미국만 탁월하고 나머지 국가는 우수한 수준입니다. 보통 기술을 국가 단위로 평가할 때는 최고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평가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했던 2020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보면요.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기술이 많이 뒤떨어집니다. 2018년에서 2022년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포함된 11대 분야 120개 중점 과학기술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은 미국은 최고 기술을 97개 보유해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뒤를 이어 유럽연합이 28개고요. 일본 8개, 중국 1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게도 좋은 소식도 있긴 합니다.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점이죠.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이라고 하면 한국은 2018년 77%에서 2020년 80%로 올라갔습니다. 기술 격차는 3.8년에서 3.3년으로 줄어들었으니까 한국의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초 단계 연구 역량은 보통 수준이고요. 응용과 개발 단계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 경향은 상승 중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그룹에 속해 있지만 사실 계속 이 그룹에 속하기도 어렵습니다. 미국은 저만큼 앞서가고 중국은 맹렬한 속도로 따라붙고 있으니까 한국도 이들 국가와 같거나 더 빠른 속도로 따라가지 않으면 추격 그룹에서도 탈락하겠죠. 자, 지금부터는 시트 3회의 세 번째 요소인 인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재는 국가 성장의 직효약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기 위해서 징집을 했거든요. 이때 11만 명 이상이 조지아로 피난했습니다. 조지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인데 인구 370만 명 정도의 국가입니다. 러시아에서 조지아로 피난 온 사람 중에서 절반이 기술자였고요. 특히 IT 기술자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조지아에서 활동하니까 조지아는 2022년 경제 성장률 10%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국가에서 기술자를 뺏어오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 기업인 TSMC는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 소니에서 기술자를 대량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일본 역시 반도체 기술자가 매우 부족하죠. 일본은 2030년까지 3만 5천 명의 숙련된 반도체 기술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일본에서는 25세에서 44세 사이의 반도체 기술자가 38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일본 기업인 휴먼리소시아가 세계 109개 국가의 IT 기술자 숫자를 2,517만 명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내역을 보면은 1위는 미국 514만 명입니다. 2위 중국 281만 명, 3위 인도 227만 명이고요. 이어서 일본이 132만 명입니다. 한국은 9위로서 77만 명 수준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IT 기술자가 가장 많은 미국도 IT 기술자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시급하게 인재를 확보하려는 분야는 특히 반도체입니다. 세계의 반도체 제조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2021년 12%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연구, 개발, 제조 인력에 527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있고요. 인센티브로 132억 달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텔, 삼성, TSMC 등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당장 기술자가 필요하겠죠. 공장 하나에 2,000명 정도 고용해야 하며 기술자도 수백 명 단위로 필요합니다. 공장을 중심으로 형성될 생태계 전체로는 10,000명 이상 필요하니까 국내에서는 확보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거죠. 조지타운 대학교에서는 향후 10년간 미국 반도체 기업에 3만 5천 명의 외국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 인재도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세계에는 인공지능 인재가 30만 명 정도 있다고 봐지는데요. 여전히 부정한 숫자입니다. 한국에서만 인공지능 인재 10,000명이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100이라고 하면 중국은 86% 수준입니다. 유럽은 90% 수준이고요. 한국은 81% 수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알고 또 사업까지 아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인공지능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 중에서 기술에서 시장까지 정통한 사람은 25%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주요 국가는 서로 상대국에서 기술자를 뺏어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에게는 국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은 허준희 교수를 접견하고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국계 미국인 교수죠. 허준희 교수는 2022년 필즈상을 수상했는데요. 필즈상은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립니다. 4년에 한 번 수여하고요. 40세 이하의 수학자 4명 이하에게만 상을 줍니다. 한국에서는 허 교수의 수상을
한국인이 수상했다 하는 분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허준희 교수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한국인이고 또 본인도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은 아니죠. 사실 국적은 한국에서도 중요한 관심거리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외국인이 큰 성과를 내면 반드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재미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백신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인 연구자 루이 파스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국적이 있다. 인재의 국적이라는 문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마나베 슈크로라는 연구자가 있는데요. 20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마나베 교수를 소개하면서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과는 달리 마나베 교수는 더 이상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마나베 교수는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가서 활동했으며 국적도 미국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노벨상을 수상했던 연구도 사실 미국 기상국에서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청색 다이오드를 발명하고 201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 역시 일본에서 교육받고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45세에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 교수로 이적한 분입니다. 노벨상 수상할 때는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이었죠. 일본 기업에서 연구자로 활동했던 그는 일본의 연구 환경과 기업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중국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199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인 데니얼 추이, 그리고 200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홍콩 중문대학교 교수 찰스 가오. 그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노벨상을 받기 전에 미국으로 국적을 다 바꾸었습니다. 인재는 국적을 따질 수 있지만 국가는 인재의 국적을 따지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고 인재라면 국적이 어딘지 따지지 말고 내 품에 품어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인재가 국적을 바꾸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한국도 한국계 외국인을 애매하게 부르거나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당당하게 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중국적 허용입니다. 한국인 인재가 외국으로 귀화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외국인 인재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이중국적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구하고 노벨상을 받거나 큰 성과를 거둔다면 한국은 물론이고 모국도 모두 영예롭겠죠. 그런 점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고 인재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모셔간다는 사실입니다. 비자 발급을 우대하고 영주권을 쉽게 내주고 또 국적을 바꾸라고 하죠. 물론 국적을 바꾸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내 품에 있으면 되지 인재에게 국적이 왜 꼭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트 3회의 네 번째 요소인 기술의 제3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흔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나머지 국가는 뭉쳐야 삽니다.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고요. 일본이든 독일이든 단독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항하지 못하는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나 중국과 1대1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과 경쟁을 추구하는 자세를 버리고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술 세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5대 제조 강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한다면 남은 국가는 한국, 일본, 독일이죠. 우선 이들 세 개 국가가 협력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네트워크형 기술 강소국 세력인데요. 저는 이를 기술의 제3축이라고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술의 제3축은 작은 고기처럼 때로 모여서 세력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다 표범처럼 고깃대를 흐트러뜨리고 사냥하는 미국과 중국을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중간 국가는 미국이나 중국의 허락이 없으면 앞으로는 제조도 못하고 수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기술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룰 메이커가 되려고 하죠. 자국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국가에게는 룰을 따르라, 즉 룰 테이커가 되어라 라고 강요를 합니다. 만약 기술의 제3축이 미국과 중국에 우리 할 말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이 된다면 한국은 룰 쉐이퍼가 되어서 미국과 중국이 룰을 만드는데 일정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술의 제3축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누구나 공감하는 규범을 제시를 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반대로 기술의 제3축조차도 인류의 미래를 위한 규범을 만들지 못하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과학기술이 발전하기는 어렵지 않겠나고 봐집니다. 기술의 제3축에 참가한 국가 사이의 관계는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계선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참가를 원하는 국가가 있으면 기술에 따라서 세력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합니다. 기술별로 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고정되지 않는 것이죠. 조직이 아니니까 의장국도 없고요. 이사국도 없습니다. 운영은 느슨하게 연결된 루스 커플링을 지향합니다. 참여국들은 참여하는 기술에 따라서 관계가 연결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느슨한 연결을 통해서 참여국들은 비경쟁 지식을 공유합니다. 지식에는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경쟁 지식도 있고요. 경쟁의 기반이 되는 비경쟁 지식도 있습니다. 경쟁 지식이라면 즉시 상품에 활용해서 매출로 이어지는 지식인 것이죠. 비경쟁 지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자체는 상품이 되지 않는데 대신 공유할수록 가치가 커지는 지식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비경쟁 지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가 있고요. 또 특허, 상호 라이센스, 인재 교류, 공동 연구,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술의 제3축이 가진 무기는 무엇일까요? 한국은 제조업이 강하고 기술 능력도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에 비교하면 매우 약한 상대죠. 일본과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국가는 단독으로는 기술은 물론이고 시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합니다. 기술의 제3축을 형성하는 한국, 일본, 독일의 연구비를 합치면 2018년 기준 3,310억 달러인데요. 국가별로 보면은 한국이 870억 달러입니다. 일본이 1,440억 달러, 그리고 독일이 1,0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들 세 국가 연구비를 다 합쳐도 미국이나 중국보다 적습니다. 2018년 연구비를 보면 미국 4,610억 달러. 이 숫자는 단일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2위가 중국인데 4,390억 달러입니다. 연구비 증가율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2025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국과 중국이 막대한 연구비를 계속 투입하면 기술의 제3축이 연구비로 두 나라를 압도할 수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제3축이 가진 무기는 유일하게 특허입니다. 한국, 일본, 독일의 특허를 합치면 미국이나 중국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출원된 국제 특허는 26만 건인데요. 이 중에서 미국이 5만 7천 건이고 중국은 5만 9천 건 수준입니다. 한국이 1만 9천 건, 일본이 5만 2천 건, 그리고 독일이 1만 9천 건이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9만 1천 건이 됩니다. 결국 기술의 제3축이 출연한 특허를 다 합치면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기술의 제3축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지금부터는 시트 3회의 마지막 요소인 적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응이란 변화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2021년에 자동차를 주문하신 분은 자동차를 인수할 때까지 길면 1년 이상 기다렸죠. 왜냐하면 자동차에 사용하는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를 제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술 전쟁에서 대부분 사람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사례는 사실 반도체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 시나리오마다 일어날 수 있는 환경 변화를 예상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을 하자면 한국은 이분법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술의 제3축이라는 3분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술 전쟁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서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상대국에 협력을 하거나 규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반도체 시나리오라면 적어도 4가지 경우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는 경우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수시로 고위급 회담을 하고 상대국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은 완전한 협력과 경쟁 체제로 움직이겠죠. 미국은 아무런 제한도 없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블랙리스트에서 중국 기업을 삭제하고 수출을 방해하는 모든 규제를 없앱니다. 동맹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수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은 외국 기업의 시장을 개방하겠죠. 그러면 외국 기업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스마트 로봇처럼 반도체를 사용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면 반도체는 공급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기업은 치킨 게임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는 한국에게는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규제하고 이별하는 경우입니다. 반도체는 글로벌 분업으로 작동하는 산업이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무리를 해서라도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만들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등을 돌리면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 모든 국가가 반도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을 개척하거나 국내 생태계를 만들려면 결국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기간 동안 세계 반도체 기업은 눈치 작전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설계 기술과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강요로 인해서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합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에 낮은 기술의 반도체나 장비는 수출하도록 허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기업의 매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설계 소프트웨어를 외국 제품을 복사해서 개발합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낮은 수준의 반도체만 제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그리고 최고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외국 기업에 웃돈을 주고 기술을 구입하게 됩니다. 만약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구입할 수 없다면 소재 공급을 제한해서 상대국의 반도체 제조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중국에는 7만 개의 미국 기업이 있는데요.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이 타국의 반도체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안건을 거의 모두 반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90억 달러에 인수한 사례가 있는데요. 2020년 계약한 후에 미국, 대만, 영국, 유럽연합 등 7개국은 바로 승인했지만 중국은 1년 이상 지난 후에야 가장 늦게 승인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 기업의 인수 계획을 반대하겠죠. 예를 들어 2021년 중국의 와이즈로드 캐피털이 미국의 매거나칩 반도체를 14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인수 불가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규제하지만 중국은 인내하면서 미국에 협력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개발 속도를 늦추려고 규제하는데요. 규제의 범위는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양자 컴퓨터 등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한국, 대만, 네덜란드 등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국가에게도 중국을 규제하는 데 동참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들 국가는 겉으로는 미국 요청을 받아들이고 중국 규제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범위는 첨단 반도체이며 10나노미터 이하만 규제를 합니다. 기술 수준이 뒤처진 반도체 기술은 중국 수출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겉으로는 미국에 반항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술이 미국보다 아직은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국가는 절대로 강한 국가에게 드러나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중국은 절치부심하면서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겠죠. 미국 외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겠죠.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규제하는 범위에 주의하면서 중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제조 공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미국은 중국에 협력하지만 중국은 미국을 규제하는 경우입니다. 어쩌면 이런 시나리오는 중국이 꿈꾸는 시나리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모두 개방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협력을 거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미래에 중국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중국은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서 미국의 시장을 개방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장비나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 것이죠. 중국은 기술과 시장을 무기로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을 통제합니다. 중국이 제조한 반도체는 중국 국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반도체는 덤핑 가격으로 수출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국내 시장에 진출한 기업에게 반도체 설계에서 제조에 이르는 모든 기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소프트웨어라면 소스 코드까지 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히토리를 배급제로 공급하고 또 공급망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의 4가지 시나리오를 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는 과연 4가지 시나리오 안에서만 움직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어느 한쪽에 쉽게 동조하지 못하는 국가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술 전쟁은 반도체에서 우주까지 넓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물처럼 펼쳐지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중국이 그물을 치면은 어느 국가든지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최대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다 군사 대국입니다. 이런 국가가 그물을 치면은 다른 국가를 올가매겠죠. 근데 여기서 반도체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설계, 제조, 그리고 사용이 국제 분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혼자인만으로는 독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상대방을 너무 엄격하게 규제를 하면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가 반도체를 가질 수 없게 되고요. 결국 세계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양대 축으로 하는 시나리오는 마치 찢어진 그물처럼 틈새가 벌어지고 엄격하게 기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니라 기술 전쟁의 모든 배틀필드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한국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한국은 과학의 능력을 믿고 혁신을 계속하고 인재를 내 품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의 제3축을 주도하고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기술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든 이 5가지야말로 한국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기술 전쟁 1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의 구조와 생태계를 살펴보고 한국이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트 3의 전술을 알아봤는데요. 특히 반드시 이겨야 할 배틀필드 3곳을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문명의 대전환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배틀필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